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외치는 세계인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담은 Y10 보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10 대선 보도 가운데 시청자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시리즈 그대에게 제작팀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10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 문제를 연속으로 전한 Y10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1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Y10은 해당 보도를 통해서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인 도심 복합 사업이 투기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택 신속 공급을 강조한 이번 사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는지 Y10의 추적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동반하고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 영역 중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걸프전, 이라크 전쟁 때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Y10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관련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Y10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대선과 관련된 사항이 워낙에 중요한 때라서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보도가 좀 적을까 염려를 했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2월 24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28일 정오까지 만 4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Y10의 기사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기사가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570여 건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헤드라인에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명확하게 명기된 기사만 하더라도 중복 기사를 제외해도 233건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승윤 기자의 그 접경 지역에서 보내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중복 기사를 제외하더라도 하루 58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Y10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최근 Y10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평가원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의 양적 분석을 주로 해주셔서 저는 보도 과정과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보도 비평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특파원이나 기자님들의 취재 후기도 좀 살펴봤습니다. 각종 학술 세미나 자료들도 좀 뒤져보고 해외 유명 언론사들이 위험 지역이나 전쟁 관련 취재 보도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뉴스의 보도 원칙으로는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을 꼽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얽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보가 통제되기도 하는 어떤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보도가 지켜야 하는 저널리즘으로서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지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검증된 사실을 보도하고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두 번째, 보도의 심층성입니다. 맥락 이해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입장에 대한 해설 보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전쟁의 원인과 책임, 또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의 장 역할을 언론은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확성과 그리고 중립성과 그리고 심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국익 중심의 보도 아니면 관조적인 좀 거리를 두고 보는 관조적인 보도 아니면 이벤트식 보도 이런 것에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절망을 이익 중심으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관망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은 언론의 윤리로서도 어긋난 것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윤리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한 감상적인 보도 아니면 동정적 보도에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하면은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보도에만 동조가 되어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칠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YTN 보도는 전쟁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잘 접근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걸프전 같은 그런 전쟁 때의 보도와 비교를 할 때 보면 전통적인 지금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박사님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YTN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승윤 기자의 폴란드 현지 취재 보도일 겁니다. 이승윤 기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폴란드 바르샤바나 그 접경 지역,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현지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관련국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해주고 계십니다. 2월 18일 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 여전, 서방, 진실 공방 속 외교적 해법 모색. 2월 27일 우크라이나인 15만 명 필사의 피난길 곳곳 생이별 이어져. 이 보도들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전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교민과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이동과 안정 여부, 또 현재의 이 분위기 등에 대해서 현지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점, 그런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이제 이승윤 기자가 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또 기자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잘 보였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기자들도 분명히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YTN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 취재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종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난 2월 중순에 폴란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취재팀의 출발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모두 5명의 취재진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2명, 촬영 기자 3명입니다. 이 5명이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폴란드에서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로 TV로 현지를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화면 그리고 현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드론 촬영을 위한 취재팀도 합류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이게 3주차가 지금 넘어서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취재진이 또 합류해서 교체도 이루어지고 생생한 현지 보도를 위한 YTN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대담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이 살펴주셨죠? 예, 이번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이 대담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대선이 임박해서 시선이 대부분 대선 관련 이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제 이슈를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그리고 경제와 문화, 시민들의 삶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선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YTN은 국제부 기자님을 포함해서 유라시아 대륙 문화와 정책 연구자, 국방 안보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보도의 심층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평가,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YTN 유튜브 채널에는 이 에디터 픽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영상 아래쪽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기자 리포트, 기자 출연,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출연 등이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고 있고, 뉴스를 조금 늦게 보시더라도 이 에디터 픽 영상을 보시면 이번 전쟁의 배경, 진행 상황, 전망 등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사님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외신 인용이나 영상 수집하는 보도에 있어서 이 영상 인용과 촬영 활용의 방식이었는데요. 방송 보도의 특성상 기사를 보도할 때는 영상이 함께 제시되어야 되죠. 현장에 대한 직접 영상 취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전 지역에 대한 영상과 정보는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 또 혹은 현지 보도를 미리 먼저 해주고 있는 외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수집해서 편집하고 보도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YTN 보도에서는 영상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는 보도들이 다소 여러 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봤던 보도들 중에서는요, 2월 23일 단독 하늘에서 본 우크라이나 북국경 탈출 시도 차량 줄지어 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정된 자료를 보도하다 보니까 보도의 맥락에 맞게 인터뷰만을 편집해서 모으거나 원 영상 전체 맥락과는 좀 동떨어지게 일부 장면만을 발췌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2월 28일 국제사회도 푸틴도 놀라게 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 보도가 특별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대담 중의 인터뷰 장면들은 다양한 맥락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모은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들은 타 방송사 보도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사실 언급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당사자국의 정보나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완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정보와 영상이 어떤 매체를 인용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공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TN이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전쟁 보도에서 언론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도주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속보성을 통한 언론사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시청률로 평가되는 그런 시청자의 주목도 이런 것 등 고려할 요소가 많겠지만 특별히 전쟁의 종식과 그리고 언론의 인도주의적 역할에 더 많이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위험 지역 혹은 전쟁 보도 체계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지금 우크라이나 근방에서 취재 중인 이승윤 특파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기자님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분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압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얻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 주셔서 전쟁 취재 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에 일조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철이면 언론은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최근 그대에게 시리즈로 시청자 이목을 집중시킨 기획탐사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YTN 보도 중 여러분의 선택에 가장 도움을 준 보도는 무엇인가요? YTN에서는 선택을 망설이는 그대에게라는 기획보도로 더 나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선 3주 전부터 꾸준히 보도해온 기획탐사팀의 숨겨진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기획보도 자체 점수를 매겨본다면요? 80점 정도.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에필로그 Y의 탐사보고서 기록 제작기를 들고 찾아주셨는데 거의 한 반년 만에 다시 와주셨어요. 이번에도 와주셨다는 건 그만큼 활약도 많이 했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아주 열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네. 그 덕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지난달 24일에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안평으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히 제가 또 개인 사정인데 시상식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더 뜻깊은 수상 소감을 물어봐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3D 프린터와 암으로 상을 많이 탔어요. 이달에 뭐 기자상도 타고 네. 다른 데 상을 많이 탔는데 한국 기자상까지 탈 수 있어서 기자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더 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일하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대에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획 보도잖아요. 이 그대에게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된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대선 기획 보도를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 고민했던 게 이제 코너 이름이었었는데요. 사실 앞전에 저희가 총선할 때 코너 이름은 이제 총알이었었거든요. 총알. 네, 총선을 알다 이렇게 해서 총알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는 대선을 알다니까 대알을 해야 하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름명이 많이 나왔었어요. 대선을 뭐 활용한 뭐 이렇게 해서 대자가 꼭 들어가는 그런 식의 코너명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팀원들 모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리고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도 좀 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또 레트로가 좀 유행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유권자 그대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는 의미로 해서 그대에게라는 노래도 좀 사용도 하고 좀 레트로의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부분에 약간 부제를 설정을 해서 뭐가 궁금한 그대에게 이런 식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 다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그대에게 제목 보자마자 약간 정한 분이 아무래도 좀 옛날 선배라고 해야 될까? 연차가 좀 있는 선배가 좀 제시한 의견이 아닌가 궁금했어요. 실제로 제시는 저희 팀장인 고한석 선배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네. 인턴들이나 리서처 분들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이 노래가. 약간 세대 차이가 난 거 아닌가요? 약간 세대 차이가 나서 네. 처음에 저희끼리는 너무 좋다. 노래도 너무 좋은 네. 것 같다 이랬는데 인턴이나 리서처 분들은 그 노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살짝 좀 고민에 빠졌다가 근데 그 인턴이나 리서처 분들도 노래를 딱 들어보고는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의미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힘을 입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그대에게를 좀 취재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은 저희 팀이 기획탐사팀이니까 대선이라고 하면 정말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아주 큰 나라 국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획탐사팀으로서 뭔가 기획도 해보고 그만큼 의미 있는 보도를 한번 해보자 이게 첫 번째 의도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해볼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정치부도 있고 또 YTN은 또 선거단도 있기 때문에 또 정치부 선거단과 차별화되는 기획 보도를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은 좀 후보자들 분석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초점을 맞춘 곳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보자. 그대에게가 총 10편이 맞았나요? 네, 10편입니다. 네. 혹시 그중에서 김재현 기자는 좀 기억에 남는 편이 있으세요? 사실 아무래도 제가 한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내가 취재한 게 가장? 네,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나갔던 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첫 편이다 보니까 그래픽부터 이제 그 방송 나가기 전까지 진짜 하나하나 신경을 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첫 편인 자영업자 편이 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하시면서 길이도 사실 길었잖아요, 이 리포트가. 안 힘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어떤 점이 좀 힘들으셨어요? 일단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색다른 기획이고 좀 새롭게 해보자. 이게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리포트처럼 이렇게 줄줄줄 쓰는 거 말고 좀 앞부분에는 어떤 거를 좀 시작을 해야 할까. 또 중간에 그래픽은 또 어떻게 좀 재밌게 해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층 리포트를 보면 네. 거기에 소금쟁이 화면이 하나 네, 나오는 맞아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구성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부동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부동층은 이렇게 좀 떠다니는 느낌? 한자 네. 자체도 이렇게 뭐 떠다니고 뭐 움직인다 이런 한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곤충 테마파크까지 가서 소금쟁이를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소금쟁이가 이제 겨울잠을 잔다고 해서 저희가 연락처도 막 네. 수소문해서 이리저리 연락을 한 끝에 거기도 이제 알게 돼서 간 거여서 단순히 이렇게 기사 쓰고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이미지는 뭘 할지 선정하는 것도 조금 고민스러웠고 그게 결정이 돼도 이런 주변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좀 이미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다 찾았던 자료도 이제 논문이라든지 여론조사 그런 자료들인데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자료들이지만 사실 그거를 수치로만 그냥 나열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그 수치까지 넣고 하면 좀 더 재밌게 리포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이미지라든지 좀 색다르게 찍어볼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까지 좀 챙겨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기획 취재 점수를 김지환 기자가 매겨줬는데 100점 만점에 이제 80점을 매겼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만점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조금 낮았어요. 이렇게 준 이유가 있었나요? 모든 리포트가 그렇듯이 나가고 나면 이렇게 시원섭섭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다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조금 이걸 더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있어서 물론 마음은 저희 100점이고 만점인데요. 그냥 생각해봤을 때 원래 이제 저희가 총 아이템이 10개가 나갔는데 원래는 사실 개수가 더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사정상 몇 개가 나가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앞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미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여건상 좀 이미지 촬영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10점씩 이렇게 좀 해서 80점 한번 매겨봤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변의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앞 코너 리뷰 Y에서도 이 그대에게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도 그랬어? 그 사람들, 그 유권자들이 그랬어? 그럼 그 자료는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을 때 좀 네. 약간 뿌듯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논문 뒤지고 하면서. 네, 그 고생이 약간 네. 보답받는 느낌이어서 특히나 이제 동료 기자들이나 뭐 아니면 타사의 뭐 아는 기자들이 좀 그런 반응이 올 때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만드신 그대에게는 물론이고 이 탐사보고서 기록, 팩트와이까지 회사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다음에 좀 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신가요? 이제 뭐 SNS라든지 또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또 반영을 해서 한번 또 재밌게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하는 일은 또 기록과 또 팩트와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도 받았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뜻깊고 더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하고 영향력 있는 보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탐사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홍길동 씨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씨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씨 가문이 많아졌다는 식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나 집안을 총칭해서 쓸 때는 붙여서 씁니다. 2월 15일 모니터 보고서는 대선 전 공식 개막, 이재명, 윤석열 경부선 격돌 보도 중에 자막으로 수능 안씨 종친의 부분이 나왔는데 씨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원칙상 이름과 띄어써야 한다. 하지만 사람 이름 뒤가 아니라 가문이나 집안을 가리킬 때는 붙여서 적는 것이 맞다. 즉 특정 인물에게 김씨라고 부를 때는 띄어쓰지만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가장 많다라고 성씨를 이야기할 때는 가문의 뜻이 되어 붙여 적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어 사전에도 의존명사 시는 홍길동 씨 할 때처럼 띄어 쓰지만 접사로 쓸 때는 붙여서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쓸 때는 붙여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부분도 잘 확인하며 방송 언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시청자 전화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만 계속 저렇게 화면에 나오면은 윤석열 팀에서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저 싫어하겠어요. 이건 편파 방송이에요. 누가 그 YTN을 보겠어요. 뭐 전문가들 2명 앉혀놓고 법인카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좀 그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건이 많은데 김건희 주가 조작한 것도 SBS에서 9억 횡령한 거 정황 포착했다고 나왔거든요. 큰 거를 갖다가 좀 하시라고요. 맨날. 그 야당 편을 일대로 토론을 시키면은 그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지. 왜 번번이 응? 왜 공정하지 못합니까? 어떤 시간대에는 야당 지지자의 항의가, 또 어떤 시간대에는 여당 지지자의 항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 등으로 정치 관련 소식을 보다 보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가득하기 때문이고 알고리즘은 더욱 그런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서 내놓는 선거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잘 투표하고 잘 뽑는 유권자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키게 되는데 먹고 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에 관한 기사에 시청자들의 공감이 매우 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 음식 가운데 주문 상위 10개 메뉴의 2인분 분량을 실제로 주문해 플라스틱 개수를 세봤습니다. 그 결과 보쌈은 24개, 초밥은 27개, 떡볶이는 9개 등 한 개 메뉴당 평균 18.3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 한 명이 1년간 사용한 배달 용기는 1,300여 개, 10.8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 음식에 따라오는 플라스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예 시켜 먹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과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의견이 넘쳤습니다.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도 친환경 소재를 쓰라. 배달 앱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주며 배달 앱 이용하라고 장려를 했으니 정부 또한 환경 파괴 주범인 셈이다. 또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 세금을 부과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시청자 댓글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YTN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지명 표기 변경 요구와 국립국어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일부 지명을 바꿔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외래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할 때 적용하는 우리말의 원칙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를 크이우로 표기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말 표기에 따르면 키이우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크림반도도 크름반도가 아니라 그대로 크림반도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표기 지명이 바뀐 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사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쓰는 기사는 새롭게 정한 이름으로 표기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지명을 우크라이나 현지 발음에 가깝게 바꾼 것에 시청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식으로 관행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도를 다케시마로, 백두산을 장백산이나 창바이산으로 표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방송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투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면서 경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송을 해주시기 바라며 YTN이 좀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